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수사권 분리의 핵심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이 과정에서 욕설과 삿대질, 물리적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자,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건휘 기자, 오늘 본회의 상황 먼저 정리해 보죠. 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뜻으로 표결에 불참했는데 172명의 찬성으로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오늘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을 일단 부패와 경제범죄로 제한해서 수사권을 줄이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한다는 내용입니다. 3일 전 본회의에 상정됐을 때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토론이 그날 자동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시국회 첫날인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최종 통과됐습니다. 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두고 이 여야가 워낙 극한 대치 상황이기는 한데 오늘 본회의 여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까지 있었어요. 네,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시작 직전에 박병석 국회의장실 쪽으로 갔습니다. 권력들이 은폐시도 금수한다 반대한다.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뭐 이렇게 부족하게 숨어? 이거 뭐야 이거? 문 좀 열어봐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병석 의장이 본회의장으로 가는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다 박 의장이 이를 뚫고 본회의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의장실 직원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거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와! 야! 진정하세요. 야! 사람 죽어가! 여기 어딨어 이런 데래! 이런 천하에 부도한 놈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는데요. 소란 끝에 결국 본회의는 예정보다 20여 분 늦어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을 거쳐서 일단 검찰청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법안 하나가 더 남지 않았습니까? 형사소송법, 이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네, 검찰청법 통과 이후에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또 다른 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바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도 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출신인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이 첫 주자로 나왔는데요.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날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은 2시간 40분간 이어졌는데요. 그 이후 민주당에선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이 검찰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찰청법과 비슷한 수순을 거쳐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임시국회 회기가 오늘까지인 만큼 무제한 토론은 자정에 자동 마무리되고 다음 본회의에서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사흘 후인 다음 달 3일 다시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을 통과시키고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네, 오늘 국회 상황 알아봤는데요.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팀 이기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2개죠. 이제 오늘 통과된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지금 필리버스터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개인데 이 각각의 핵심 내용부터 먼저 짚어보죠. 네, 오늘 검찰청법 개정안은 앞서 보신 대로 통과가 됐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금 의결수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김건휘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검찰청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두 가지로 축소한다는 게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검사가 자기가 수사한 내용을 직접 공소 제기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들어간 겁니다.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분리가 된 겁니다. 네. 또 근데 앞서서도 이제 직접 수사권 범위 내에서 말했지만 거기서 이제 선거범죄 그러니까 이제 연말까지 유예를 둬서 이번 지방선거 범죄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열렸습니다. 네. 또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제일 핵심은 별건 수사 금지입니다. 별건 수사요. 네, 검찰이 자의적으로 전혀 다른 사건을 수사할 수 없도록
금지 조항을 신설을 했는데요. 다만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열어놓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른바 회기 쪼개기로 오늘이 4월의 두 번째 회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짜리 회기라서 오늘 필리버스터는 오늘 자정에 끝나잖아요. 네. 이후 일정 이제 어떻게 진행됩니까? 다음 본회의는 다음 달 3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으로 지금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돼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다 같은 날에 국무회의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두 가지가 다음 달 3일에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법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서 4개월 뒤에 그러니까 오는 9월에 시행될 전망이고요. 다만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좀 내놓은 게 있어요. 효력정지 가처분 그리고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내놨거든요. 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또 변수로 조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검찰이 요즘 매일 그 입장문을 내는데 오늘도 나왔습니다. 네. 대검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은 심사숙고해달라.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은 역사상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서 이런 검찰의 여론전이 얼마나 그 국민의 지지를 받을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젯밤 서울 구기터널 인근 산자락에서 택시기사가 멧돼지를 쫓던 엽사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어두운 산속에서 택시기사를 멧돼지로 착각해 일어난 사고인데요. 경찰은 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풀 옆에 쓰러진 남성을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합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서울 은평구 구기터널 인근 북한산 입구에서 70대 택시기사가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택시기사가 북한산 공원 입구에 차를 세운 뒤 등산로 쪽에 들어가 있었는데 근처를 지나던 70대 엽사가 쏜 총에 맞은 겁니다. 택시기사는 약 15m 거리 산 쪽에서 엽사가 쏜 총에 팔과 옆구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엽사는 어두운 산에서 멧돼지를 쫓아내려오던 중 택시기사의 움직임과 소리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저희가 랜턴으로 비쳤을 때 어두워서 안 보였으니까 전날에도 여기서 멧돼지를 한 마리를 사살했고 이 부근에선 멧돼지가 자주 출몰해 늦은 밤에도 엽사들이 종종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멧돼지 내가 가끔 봐요. 특히 눈 오고 할 때는 멧돼지 자국도 이 발자국도 많이 나 있고 3월달부터는 거기서 잠복해가지고 아저씨들 이렇게 돼지 잡나 이래. 사고를 낸 엽사는 서울시 멧돼지 출현 방지단 소속으로 수렵 허가와 관련된 결격 사유나 사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도 오후 5시 50분쯤 종로구의 한 파출소에 보관 중이던 엽총을 받아 멧돼지 포획에 나선 길이었습니다. 지자체와 한강유역 환경청은 이들이 멧돼지를 사살할 때마다 마리당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엽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은행 돈을 600억 원대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이 방금 전 구속됐습니다. 이 직원은 구속심사에 출석하면서 무리를 빚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스스로 자수했다며 판사에게 선처를 요청한 걸로 알려졌는데 주장과는 달리 은행 측의 설득과 압박 끝에 자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호송차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내립니다. 은행 돈 614억 원을 빼돌려 썼다며 경찰에 자수한 우리은행 직원 전모 차장입니다. 회사가 고객에게 할 얘기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의미신지 한 번만 일을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은행 손해가 큰데 법원은 조금 전인 저녁 7시쯤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차장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경찰서에 스스로 찾아가 자수했고 성실히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판사에게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MBC 취재 결과 전 차장은 거짓말이 들통나자 은행에 끈질긴 회유 끝에 자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전 차장은 그동안 자신이 관리하던 이란 측 자금을
자산관리공사에 맡겼다며 거짓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지급 기일이 다가오면서 회계 사고 사실이 드러났는데 지난 27일 은행 측에 자금에 압류가 걸려 있어 당장 보내지 못하니 일단 다른 돈으로 가지급을 해야 한다며 또다시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이후 은행을 빠져나가 연락이 두절됐고 은행 측은 곧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전 차장은 동료 직원들의 끈질긴 연락 끝에 밤 9시쯤 은행으로 되돌아가 횡령 사실을 털어놓은 뒤 곧바로 남대문 경찰서를 찾아 자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 차장이 빼돌린 은행 돈을 해외 사업에 투자한 걸로 알려진 친동생에 대해서도 오늘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계좌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횡령한 돈의 행방과 용처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풀브라이트 재단. 최근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가족 4명이 모두 장학금을 받은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인 곳이죠. 김 후보자는 이 재단이 70년 넘게 운영돼 온 공신력 있는 곳이라면서 의혹을 일축했는데요. 알고 보니 김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준 한미교육위원단 단장도 이 재단을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영리 도구로 이용했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딸이 2016년 쓴 석사 논문 감사의 말,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정해준 한미교육위원단 신모 단장에게 특히 감사드린다고 써 있습니다. 심 단장은 한국 정부와 미 국무부가 함께 운영하는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지난 2004년부터 2019년까지 단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약 14년 만에 다른 사람이 단장으로 내정됩니다. 2013년 심 단장이 장학관으로 직접 채용한 전모 씨, 심 씨의 장남입니다. 7,200여만 원의 연봉을 받는 계약직으로 시작했는데 단장 취임 시 연봉은 1억 2,6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위원단 중 누구도 이들이 모자 관계인지 몰랐습니다. 문제는 위원단에 친족 등용 금지 규정이 있었다는 것.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한 이사가 문제를 제기해 진상조사가 시작됐고 전 씨는 증거인멸까지 시도하다 해고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2월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 단장은 차남 소유 건물을 한국으로 오는 풀브라이트 유학생들 숙소로 활용하면서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았고 자신의 아파트 경비도 재단 돈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심 씨는 그러면서도 지난 2013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부모들이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정도를 하는 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들도 정말 각성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식을 올바로 키우는 것이 어떤 길인가 그 생각하셔야 돼요. 교육부로부터 지난 10년간 약 357억 원의 지원을 받은 한미교육위원단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관리 감독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열린 열병식에서 국가의 이익이 침해된다면 언제든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죠. 이 열병식 이후 군 수뇌부를 격려하는 자리에서도 이 핵무력의 선제적 사용 가능성까지 내세웠는데요. 연일 이어지는 강경 발언, 그 배경이 뭔지 홍익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군사력을 과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오늘자 노동신문 1면에는 김 위원장이 열병식을 지휘한 북한군 수뇌부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이 실렸습니다. 김 위원장 양옆에는 박정천 당비서와 리영길 국방상이 앉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군 수뇌부들을 격려하는 이 자리에서도 선제적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핵 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 분수하기 위하여 앞서 김 위원장은 근본 이익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핵 사용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어떤 세력이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그들은 소멸될 것입니다. 훨씬 포괄적으로 이제 핵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이제 설정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전과 다른 우리가 우려스럽게 보는 대목이다. 그동안 대외적으로는 전쟁 억제 차원의 핵무장을 주장해온 북한이 적극적인 핵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건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세계 정세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가 핵 사용의 가능성을 얘기를 하니까 기존의 핵 사용에 대해 금기시됐던 선제 타격을 비롯해
기존의 규칙과 규범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고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를 복구하며 핵실험 가능성을 높이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향해 안정을 해치는 추가 행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에 관여하는 것을 선택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핵 사용을 대놓고 언급하는 건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고 있는 러시아는 핵 전쟁을 들먹이며 서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과 맞서는 중국은 핵무기 수를 빠르게 늘리고 있고 미국도 유사시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죠. 냉전 이후 그동안 잊고 있던 핵전쟁이 난데없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권희진 국제문제 전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둔 2월 19일 러시아군은 핵무기 공격 실전 훈련에 돌입합니다.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핵잠수함에서 발사하고 육지의 이동식 발사대에서도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전술핵 폭격기까지 훈련에 나서 목표물을 타격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제재가 시작되자 러시아의 핵무기 부대들이 일제히 전투준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перевести силы сдержи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и в особый режим несения боевого дежурства. 개전 2달 뒤인 지난 21일 러시아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했습니다. 10개 이상의 핵탄두로 프랑스 정도의 면적을 한 번에 초토화할 수 있고 음속 27배의 극초음속 무기도 여러 개 탑재 가능합니다. Высочайшими тактико-техническим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ами и способен преодолевать все современные средства противоракетной обороны. 지난달 러시아 크렘린궁 페스코프 대변인은 국가 존립의 위험이 있을 때엔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020년 서방을 겨냥해 이례적으로 공개한 핵무기 사용 기준을 들먹이며 핵전쟁을 경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푸틴은 전술핵 사용도 검토 중입니다. 전술핵은 단거리 미사일이나 전투기에 탑재 가능한 소형 핵무기를 말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불리해지면 전술핵으로 전세를 뒤집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자 핵전쟁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핵무기를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던 미국도 태도를 바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핵공격에 대한 반격으로만 핵을 쓰기로 한다던 공약을 최근 폐기한 거죠.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극단적인 상황에선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도 빠르게 핵무기 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중국 서부 간수성 사막에선 최근 120여 개의 미사일 경납고가 포착됐습니다. 앞서 신장 지역에서도 110개의 미사일 경납고가 발견됐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몇 년 뒤면 지금의 3배인 1000개에 가까운 핵무기를 갖게 된다고 전망합니다. 러시아는 4,500개, 미국은 3,7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주도하는 핵무기 경쟁에 중국도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미군이 개입한다는 이미 결정돼 있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고민하면서 템포를 한번 늦출 수는 있겠죠. 이런 분위기 속에 사실상 핵보유국인 북한의 태도도 마치 러시아를 따르듯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의 근본 이익이 침탈당하면 핵을 쓸 수 있다던 발언에서 더 나아가 아예 선제 핵 공격까지 거론했습니다. 핵무기 경쟁에 더해 핵 보유국들이 필요하면 핵을 쓸 수 있다고 잇따라 밝히기까지 하면서 그동안 비현실적으로만 여겨졌던 핵전쟁의 공포가 구체화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현대차가 내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듭니다. 워낙 불신이 컸던 시장이라 소비자들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까지 뛰어들려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혹시 우려되는 점은 없을까요? 김유미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10년간 묶여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6년 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고 그 6년이 끝나자 중고차 업자들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심사를 끌어오던 정부가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했습니다.
단 1년간 유예해 내년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판매량을 제한했습니다. 중고차 시장은 비약적으로 커졌습니다. 중고차를 찾는 사람은 최근 10년 새 20%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신차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웃돈을 주고서라도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지난해 국내 등록된 중고차는 394만 대로 신차 등록 대수인 173만 대의 2배가 넘습니다.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와 기아는 이미 자체 검수를 통해 품질 좋은 중고차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존 업자들과 차별화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앞으로 점점 자동차가 전자제품처럼 변하면서 이동 경로나 소비 패턴 같이 차를 통해 모을 수 있는 빅데이터도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단순하게 신차만 판매를 해서 공급하던 시점에서 이제는 생애 주기형 자동차 관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차만 파는 게 아니라 폐차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보는. 하지만 기존 중고차 업체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50% 이상은 폐업하고 그 종사자들도 이제 이 업을 떠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에 대한 이제 전직에 대한 뭐 재교육이라든가 그러한 고려들은 전혀 빠져 있고요. 이미 현대차와 기아가 국내 자동차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데 중고차 시장까지 장악하면 결국 중고차 값도 오를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집단 거주하던 일본 우토로 마을에 오늘 평화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1942년에 끌려와 온갖 고난을 겪었던 조선인 노동자들. 80년 만에 들려온 반가운 소식인데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습니다. 현영준 특파원이 우토로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1941년 미국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일본은 장기전을 위해 교토 외곽 우지시에 대규모 군 비행장과 군용기 공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건설공사에 동원된 인력이 2,000명 정도였는데 그중 1,300명이 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본이 패망하면서 비행장 건설은 중단됐고 고향으로 돌아갈 뱃삭조차 없었던 조선인들은 이곳에 그대로 방치됐습니다. 뿔뿔이 흩어졌던 조선인들 중 일부는 우토로에 무허가 판잣집을 짓고 어렵게 삶을 이어갔습니다. 50m, 100m 先を台風来た時に飛んでいった。みんな助けてもらって近所の人運んでくれてまた屋根の上に。 그런데 1987년 일본의 한 부동산 기업이 우토로 마을의 토지 소유권을 사들였고 부동산 개발에 나섰습니다. 일본 최고 재판소마저 명도 소송에서 부동산 회사에 손을 들어줬고 우토로 마을은 강제 철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사연을 알게 된 일본의 양심 세력과 한국의 시민단체가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을 만들었고 2007년엔 한국 정부로부터 30억 원을 지원받아 마을을 되찾게 됐습니다. 판잣집 대신 새 주택도 지원받게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개관한 우토로 평화기념관엔 그동안의 굴곡진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삶이 고스란히 전시돼 있습니다. ヘイトクライムも起こっています。ですが、私のような普通の日本人が在日の人々と仲良くする。 우토로의 조선인들은 다행히 마을을 되찾았지만 구남도와 사도광산, 신일본 제철 등 일본이 외면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여전히 가혹했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토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이 이틀 연속으로 기아의 한 점차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원석 선수가 결승 석점포를 터뜨렸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최근 3연패에 잔루가 28개나 됐던 기아는 이적생 박동원을 4번 지명타자에 배치하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적중했습니다. 1회부터 담장을 직격하는 1타점 2루타를 때려낸 걸 시작으로 선발 원태인에게만 3타수 3안타를 기록하며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기아 타선도 힘을 내면서 7회까지 4대2 리드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필승조 장현식이 흔들렸습니다. 8회 초 원아웃 1, 2루 위기에서 이원석에게 역전 석점 홈런을 맞았습니다. 이원석의 2경기 연속 홈런으로 전세를 뒤집은 삼성은 마무리 오승환이 마운드에 올라 아웃카운트 4개를 깔끔하게 책임지며 5대4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삼성은 2연승,
기아는 4연패에 빠졌습니다. 롯데의 초반 돌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도 1회 한동희의 선제적 시타와 전준우의 투런 홈런으로 경기를 쉽게 풀어갔고 선발 이인복의 7이닝 무실점 호투까지 더해 LG를 꺾고 2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종일 흐린 하늘에 중북부 지방 곳곳으로는 약하게 비구름도 지났는데요. 이 비구름 뒤편으로 이제는 옅은 황사가 날아들 모양새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중국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 중에 있고요. 내일 오전부터 내륙 지방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겠습니다. 황사 강도로는 옅은 수준이지만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강원도와 영남 지방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도 오르겠습니다. 휴일인 내일은 낮 동안 햇살이 따갑긴 하겠지만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물고 있어서 종일 서늘함이 감돌겠고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 한 점 없겠지만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밤사이 강원 북부에는 요란한 비가 조금 지날 텐데 높은 산지로는 눈도 섞여 올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국의 기온 1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전과 광주 19도, 대구가 20도로 예년과 비교해서 4, 5도가량이 낮겠습니다. 공기질은 다음 주 월요일 중서부 지방부터 차츰 나아지겠고요. 다음 주는 내내 맑은 가운데 기온은 나날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내셨습니다. 4월의 마지막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